자, 이번에는 식별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식별자는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데요. 이 식별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값을 구별해내서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이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어떠한 값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어떠한 값이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값이 기억되는 곳은 메모리이기 때문에 메모리에 있는 어떤 값을 정확하게 가져올 수 있는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구별하여 식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메모리상에는 많은 값이 저장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별해서 그 값을 식별해낼 수 있는 고유한 이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변수의 이름도 식별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수는 하나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 할당한 메모리 공간 자체 또는 메모리 공간에 붙인 이름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result라는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result라는 변수를 생성하였어요. 그리고 30이라는 값을 메모리상에 저장하였습니다. 자, 이때요. result라는 이름은 30이라는 값이 메모리상에 있는 3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름은 이 메모리 주소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30이라는 값을 구별하여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이름입니다. 따라서 변수의 이름은 식별자입니다. 자, 이처럼 식별자는 값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식별자라는 것은 값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메모리 주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별자가 값을 구별하여 식별한다는 것은 식별자가 기억하고 있는 이 메모리 주소를 통해서 메모리 공간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별자는 쉽게 얘기해서 메모리 주소에 붙인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식별자라는 용어는 변수 이름에만 국한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변수를 알아보았는데요. 나중에 살펴볼 함수, 클래스 등에도 이름이 붙습니다. 이런 이름들도 모두 식별자입니다. 식별자는 변수뿐만이 아니고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값을 식별할 수 있으면 그 이름을 모두 식별자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식별자는 이름입니다.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름을 붙일 때 아무렇게나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붙이는 방식, 네이밍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규칙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 세 개의 규칙 정도는 외우고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식별자에 쓸 수 있는 문자는 특수 문자를 제외한 문자, 그리고 숫자, 그리고 특수 문자 중에서 단 두 개, 언더스코어와 달러 마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문자, 식별자의 첫 문자는 언더스코어와 달러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문자로도 시작할 수 있겠죠. 단 허용되지 않는 것은 숫자입니다. 숫자로 시작하는 식별자를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약어는 식별자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약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키워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해 놓은, 예약해 놓은 단어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펑션이라든지 bar, let, const 같은 것들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변수의 이름과 같은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이 person이라는 것은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죠. 특수 문자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person이라는 식별자는 식별자 네이밍 규칙에 맞는 정당한 식별자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달러 마크가 맨 앞에, 식별자의 맨 앞에 들어와 있습니다. 식별자의 이름에서 맨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특수문자 중에서는 언더스코어하고 달러 마크는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정당한 네이밍 규칙에 맞는 식별자가 되겠죠. 자, 언더스코어도 첫 문자로 허용이 되니까 이것도 규칙에 맞는 식별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언더스코어가 중간 정도에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식별자는 문자도 괜찮고 숫자도 괜찮고 특수문자 중에서는 두 개 언더스코어하고 달러 마크를 포함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언더스코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맨 뒤에 숫자가 포함되어져 있죠. 자, 여기 숫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당한 네이밍 규칙에 맞는 식별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떤가요? 자, first minus name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이름은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문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syntax error라는 에러를 발생시키는데 이 syntax error는 문법에 맞지 않을 때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자, 이것은 왜 문법에 맞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식별자 네이밍 규칙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문자는 단 두 개였죠. 언더스코어와 달러 마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언더스코어가 아니고 지금 마이너스 기호예요. 이 마이너스 기호는 식별자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텍스 에러가 난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맨 앞에 여기 숫자 1입니다. 숫자 1은요, 숫자는 식별자의 가장 선두에 올 수가 없습니다. 가장 선두에 올 수 있는 것은 문자와, 그렇죠? 언더스코어, 달러 마크 이외에는 식별자의 선두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숫자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신텍스 에러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얘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 this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얘는 예하고예요. 예하고이기 때문에 예하고는 식별자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텍스 에러가 발생한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별자 이름을 지어줄 때는 식별자 네이밍 규칙에 맞게 이름을 붙여주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름을 붙여주실 때는 이름이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의 이름을 만드실 때에는 그 변수가 어떠한 값을 저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 값을 대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이름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바X 이런 이름은 상당히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자, 이 X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식별자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이름은 좋지 않은 이름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고 싶다. 이 10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시험 점수라고 가정해 볼게요. 시험 점수라고 하면 최소한 스코어라는 이름을 붙여 주어서 이 변수의 존재 목적이 시험 점수를 저장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이 코드를 읽었을 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하자면 식별자인 변수 이름은 귀찮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성의 없이 마구 지어 대시면 안 되고, 변수의 존재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를 읽었을 때 그 변수의 존재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미를 명확히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좋은 변수 이름은 코드의 가독성을 높여줍니다.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변수 이름을 만들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는 규칙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약속들을 네이밍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네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멜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변수 이름이 두 개의 단어 first와 name으로 구분되어져 있죠. 그런데 모두 소문자로 이름을 지어주면 이 단어의 구분이 잘 한눈에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어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가 시작할 때 두 번째 단어를 대문자로 표시하는 기법을 카멜 케이스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일반적으로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을 지을 때는 대부분 카멜 케이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방식으로 스네이크 케이스가 있습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언더바를 붙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밑으로 쫙 붙어 있어서 뱀 같다고 해서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합니다.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 알아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카멜 케이스 경우에는 맨 처음에 오는 식별자 이름의 맨 처음에 오는 문자는 소문자로 표기했는데, 파스칼 케이스의 경우에는 첫 문자를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왔을 때에는 카멜 케이스와 동일하게 단어의 구별을 위해서 대문자로 표기하죠. 자, 이러한 방식을 파스칼 케이스라고 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 방식을 씁니다. 이 방식을 쓸 때에는, 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카멜 케이스는 변수 이름, 함수 이름을 사용할 때 쓴다고 했는데, 이 파스칼 케이스는 함수 중에서도 객체를 생성하는 생성자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래스도 객체를 생성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의 케이스에서는 파스칼 케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생성자 함수와 클래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억해 두실 것은 변수나 함수 이름을 쓸 때는 카멜 케이스를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생성자 함수 클래스 이름을 지을 때는 파스칼 케이스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헝가리언 케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헝가리언 케이스는 변수 이름에 타입 정보를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인데요. 모든 변수는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입이라는 것은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이건 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str이라는 부가적인 정보를 주면 이 first name이라는 변수가 string, 즉 문자를 갖게 된다라는 부가적인 정보를 추가해 주기 위해서 헝가리언 케이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jQuery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그 jQuery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이 달러 마크를 변수 이름의 앞에 붙여주면 도움 요소를 나타낸다라는 부가 정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헝가리언 케이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